한 257조가 총 부채인데 그 중에 한 2,250억으로 한 이 정도의 돈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부도거든요, 사실.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망하게 해서 국영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다는 거예요. 서초구가 20개가 거래가 됐는데 16개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상승을 쓰더라고요. 여기다 대출을 많이 해줄게 사세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길을 우리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이미 이제 헝다 그 회사가 이미 디폴트 나와서 좀 유예해서 채무하다가 최근에 8월 17일 날이죠. 뉴욕에다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비구 위안이라고. 그 영어로 하면 컨츄리 가든이에요.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의 거의 1위 규모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인데 8월 7일자로 기억합니다. 7일자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고 또 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빌린 것 중에 한 10억 달러, 뭐 한 257조가 총 부채인데 최근에 8월 7일 날 그 중에 한 2,25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 정도의 돈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게 부도거든요, 사실. 이렇게 디폴트 상태가 되면 디폴트 유예 기간을 한 30일 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채무자들하고 잘 협의가 되면 회사가 뭐 언제까지 갚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부도입니다. 그게 9월 7일 날이 만기되겠죠. 그럼 8월 7일 발생했으니까 9월 10일 정도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요. 이런 어떤 여파가 딱 터지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돈을 못 갚어? 문제가 있네라는 게 터지니까 관계된 부동산 계열 뭐 중릉국제신탁이라고 신탁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있어요. 3,880억 정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그룹에 비슷하게 위안양이라는 또 그룹이 있는데 채권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분위기와 심리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회사가 망했어도 다른 부동산 업체들은 잘 되고 있다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촉발제가 된 거예요. 다들 문제가 있었는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서너 개만 접했지만 헝다, 완다 다음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수준, 삼성, 뭐 대우 이런처럼 그만한 규모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몇백 개, 몇천 개예요.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아마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파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시일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중국은 재정 문제 같은 것들이 중국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자본주의를 쓰는데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빌려줍니다. 건설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헝다, 완다 빌려주고 빌려줄 때 50년짜리, 뭐 20년짜리, 70년짜리 이렇게 주로 70년을 사업할 땐 좀 쓰고 50년짜리 두 개 쓰는데 빌려주면 이제 그 사용료에 대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 화랑일 때 재정으로 썼어요. 재정으로 쓰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정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안 들어두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월급을 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에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부동산 토지를 임차해 주면서 드리는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연쇄적인 안 좋은 영향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이제 무역을 해외에다 이제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 막 늘어나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2000년 초에 개인과 기업이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게 이제 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출 같은 거 잘해주고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는 어떤 심리가 한번 형성되면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보잖아요. GDP 성장률. 그 수치가 좋게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경제가 성장했구나. 만약에 개인은 어려울지라도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켰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총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게 GDP의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경기고 이럴 때는 건축하고 부동산 붐을 일부러 막 일으키거든요. 그런 영향이 중국에서는 더 강했어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지내보니까 일반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 뭐 일선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건설회사한테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건 쉽잖아요. 잘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조금 지자체뿐이 아니라 국가도 조금 한때 매몰된 거예요. 돈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구나. 그 어떤
대출의 호황 속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기업들도 막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이 높아진 게 이제 중국의 현실이에요. 쭉 올라오다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럼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서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헝다가 2021년에 한번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부양책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2022년도에 갑자기 좀 많이 내려오니까 부양책 많이 쓴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효과가 1년 반밖에 못 간 거예요.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도 반면교사가 되겠죠. 억지로 수요가 안 따르는데 억지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부양책을 쓰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데는 잠시 늦추거나 잠시 반짝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어떤 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국처럼. 물론 잘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떨 때 경제가 발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소득이 늘면 다행히 이어질 수 있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터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지금 이번에 부동산 문제는 조금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막 되니까 돈을 벌었는데 지자체나 정부는 돈을 버는 건 다 한정적인데 기업은 싼 땅을 빌려가지고 비싼 분양가를 받으니까 돈을 더 벌잖아요.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업들이 건설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헝다는 뭐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지구 위안도 부동산마다가 테마파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볼 때 여기 세금 내는 것보다 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책을 씁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채 한도를 갖다가 갑자기 많이 축소를 해요. 대출을 많이 못 받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에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확장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도 대출 비중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뭐 만약에 400%다. 그럼 그거를 200%로 줄여라. 그거를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던 걸 빨리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버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과 민간들이 버는 것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국가가 가난해지니까 국가가 그거를 망하게 해서 국영화 시키려고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했잖아요. 당연히 힘들어지니까 망할 수 있거든요. 부채가 많을 때. 그 현상인데 또 이제 부양책을 지금 썼거든요. 부양책의 정도가 완전히 살린다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속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산국가의 특징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요가 잘 많고 경제가 좋다라면 사겠죠, 이어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정점에 와서 지금 조정기가 시작됐다. 근데 그 정도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의 차이는 뭐 일단 기본적인 체제가 공산주의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차이인데요. 물론 이제 말이 공산주의지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였죠. 수정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역으로 또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죠. 결론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수정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혼합돼서. 차이점은 그거죠. 마지막 결정권자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엔 국가죠. 국가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임차기간 나가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을 더 부양하겠다고 생각하면 더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받쳐줄 수 있을 때 그거는 방법은 하나거든요. 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떨 때 소득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선에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락 없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다 버블이나 조정이 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온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장 경제인데 국가가 과다하게 개입을 하거나 절대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보조의 수단이죠. 공통점은 있습니다. 부채가 과다하면 결국은 버블은 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미국이 그러면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버블이 터졌나요? 리먼 브라더스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대출을 많이 해서 어떤 대출?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수를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 그걸 표현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DSR 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게 이제 그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되겠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금융권에 계신 그분들은 대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많이 벌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채무자를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거품을 만들고 싶어 하고. 수수료만 받아먹으니까. 그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그쪽에 더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좀 깨어있는 금융권 전문가나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DSR을 만든 거거든요. 형태를. 그렇게 보시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과다한 부채는 결국 사고가 나는구나. 중국이 망하면 망하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아껴 쓰게 되고 막 빚을 갚으니까 소비가 줄겠죠. 소비가 주는데 그럼 우리는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량 중에 한 20% 가까이 합니다. 19.5%가 그런데요. 한때는 25%까지 수출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좀 줄었어요. 20% 조금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우리 수출액 중에 20%가 수출되는 게 또 줄겠죠. 줄면은 버는 게 줄겠죠. 그러니까 버는 게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화 소득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또 빌려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출이 줄었으니까 우리도 수입이 주니까 조금 덜 쓸 거 아니에요. 쓰는 걸 덜 쓰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감소하잖아요. 소비가 감소하면 떡볶이 소비가 감소한다. 그럼 떡볶이 원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줄겠죠. 그럼 옛날에 10사람이 직원을 두고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8사람만 만들어도 되는 양밖에 안 팔려요. 그럼 사람을 줄이겠죠. 고용이 주는 거죠. 실업률이 늘어나죠. 실업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수익이 줄고 개인들도 소비가 줄잖아요. 소득이 줄면 소비가 또 줄고. 이제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이, 만약에 떡볶이집 사장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이 안 팔려. 근데 빚을 내서 확장을 했어요. 설비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이자 안 내야 되고 집을 팔아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다 말하던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가 돼서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장기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이요. 보통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우리가 국가 간에 비교를 하잖아요. IMF가 내놓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비율이 그동안 역사를 갖다가 다 서치를 해보니까 60% GDP 대비 60%를 넘으면 위험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80%가 되면은 위험한 수위에 왔다. 그리고 리스크나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30에서 50% 상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0%를 넘어가면 이건 터질 가능성이 50% 이상, 80% 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현재 가계부채는 아까 보셨지만 기업이 부채가 많았잖아요. 그 대신에 가계부채는 기업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안 하고 따라가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와 달리 가계부채는 지금 제가 알기로 GDP 대비 한 63%인가 4%를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100% 넘었습니다. 한 105% 되는데요.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실 게 자칫 어떤 문제가 터지면 중국의 길을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어쩌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측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데 너무 과다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과다한 상황에서 현 정부와 국토부교통부 또 뭐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 금융 관계자들이 자꾸 대출 확대하는 게 좀 걱정됩니다. 사실 대출 확대한다는 거는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고 가뜩이나 높은 집값에 청년들이 지금 희망을 잃어가는데 그걸 또 대출로 채운다? 청년들의 대출로 기득권들이 그거를 자산을 약탈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기존에 집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갭투자자들이. 하는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그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없이 그런 걸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규제개혁 없이 재정통화정책. 재정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통화정책은 하느니거든요. 재정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총재께서 한 거죠. 그 이유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검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께서도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이번에 안 올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내려갈 일이 없죠. 그럼 환율이 좀 오르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 오르면 그 얘기 뭐예요? 물가가 조금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100원을 벌었는데 10원어치 라면에다 썼는데 라면 값이 15원이 되면 5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능력이 줄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정부는 지금 대출로 더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청년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싶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금리를 올려주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2천만 중에 무주택자가 1,000만이에요. 1주택자가 1,000만이고 다주택자는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값이 충분히 내려와진 다음에 대출을 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 국민을 위한 대출 정책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집값이 마치 정상 가격인 것처럼 여기다 대출을 많이 해줄게 사세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이 한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부양책을 썼습니다. 부양책을 썼는데 앞만 봐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 강하게 규제했단 말이에요. 버블이 더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좀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훅 내려가니까 부양책을 썼잖아요. 이 부양책이 쭉 올라가지 못하면 그 우리가 작년에 많이 느꼈던 거죠. 뭐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 문제, 자영업자 문제, 연체율 증가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혹자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한 50%가 고소득자들이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고 하는데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영향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1, 2, 3, 4분이 좀 밑으로 갈수록 부담이 되면 집을 팔겠지. 들기가 더 힘들잖아요. 버티기가. 그런 부분을 갖다 굳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부채를 더 받고 있다. 그게 무슨 긍정적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되겠죠.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덜 할 것이라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채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또 현재 대출 확대를 하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영끌하셨던 분들이 이미 일시적으로 더 버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영굴2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얘기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적당한 수준의 주택가격이면 지금 다 사러 왔을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서울로 말하면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이 한 7천 건에서 9천 건, 10,000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3, 4천 건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왜 못 붙을까요? 대출을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와중에 3040이 이번에 상반기에 주택을 사신 분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는 실거주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대출을 이용해서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수준이 낮잖아요. 그 얘기는 웬만큼 살 사람 다 샀구나. 그럼 우리 기억해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쭉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올 때 그 전조 현상이 뭐냐?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한 달에 15,000건 하다 막 8,000건, 9,000건 이다 갑자기 6,000대로 오다가 갑자기 3,000대로 오다가 갑자기 2,000대로 오니까 그 다음부터 푹 꺼져가 1,000대로 꺼졌잖아요. 규제책을 썼는데도 3,000건, 2,000건이었는데 부양책을 썼는데도 3,000건, 4,000건 밖에 안 돼?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아직도 비싸거나 살 사람이 없거나 둘 다야 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이제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봄까지는 계속 한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금 혼돈의 시장이다. 다만 하방 요인이 더 많다. 국제적인 리스크도 해결이 안 됐다. 파도가 다 지나친 다음에 보트를 띄우는 게 낫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정상적으로 집계한 게 언제냐면요 2020년도 8월입니다 그때부터 중복으로 막 내가 한 물건을 갖다 여러 집에 내면 이게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그런 허위 매물들을 내면은 벌금을 내는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한 2, 3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의 물건이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에 잡히게 돼요. 특히 국토부도 체크를 하지만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을 가지고 있는 아실이라고 아실 거예요. 거기가 거의 완벽하게 그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실 자료 역사상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량 건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년, 21년, 22년, 4년 만에. 그러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2020년도 영국 때 어땠어요? 매물 씨말라 이랬잖아요. 그때 아파트 매매 매물이 35,000에서 7,000개였어요. 2020년도 9, 10월 달에. 주택가격 막 오르던 2021년 말 그때 되면서 6만 대로 올라가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안 팔리니까. 매매 물량은 이렇게 가다가 전세 물량이 이렇게 가다가 비슷하게 가다가 매매 물량이 줄면서 전세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만큼.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신기하죠.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경기가 확 꺾였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2022년 말에 하반기에 팍 꺾이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 5만 대로 내려갔다가 1월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그때 한 5만 또 한 7천 대가 6만 가까이 내려갔다가 그 사이에 여러분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서울 거래량 뭐 증가해.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만약에 매물이 6만 개 있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벌써 한 3천 개, 4천, 15,000, 2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4만으로 줄여야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물건이 도리어 더 는 거예요. 7만으로. 이게 뭐죠? 팔려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싸게 사가지고 오른 상태에서 팔려는 분도 있지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팔겠죠. 물건이 많아진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살려는 사람은 안 늘어? 그렇다면 정상적인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하락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약간의 시장 친화적이고 사주의 의견에 따라가는 왜곡되거나 허위 기사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 또 통계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데서 많이 회복했잖아요. 당연히 계속 올랐겠죠. 그게 6월, 7월까지 잘 올랐고, 요즘은 오르는 폭이 좀 덜한데 통계에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유명한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대체 이 부동산이 기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직전에 팔았던 어느 단지가 있어요. 만약에 6월 달에 판 게 있고 7월에 판 게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하락한 게 1,000만 원짜리가 1,500이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단지에서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900원에 팔았으면 내려간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을 해야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부동산의 데이터는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프로를 만들어서 직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500개가 거래가 됐는데 400개가 하락 거래되고 100개가 상승 거래가 됐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당연히 지표가 하락으로 나와야겠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꾸민 것도 아니고 그대로 팩트로 넣는데, 그런데 한국 부동산 통계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통계 오류 내지 조작 의심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서초구가 그 한 주에 20개가 거래가 됐는데 16개가 하락이었어요. 근데 상승을 뜨더라고요. 결정적인 답변은 정성적 요인이 들어간대요. 통계는 데이터로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매물이 적으면 이건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개인이 쓴대요. 담당자가. 그 말이 안 되죠. 담당자가 기분 좋으면 값 올리고 내리고, 이런 통계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이거를 기자들이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일반 바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올라가나 보다. 거기다가 대출이 막 확대가 돼. 그러면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거기에 끌려서 집을 사게 되겠죠. 근데 조금 공부하시거나 유튜브를 접하시거나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연결되죠. 현재 가격은 호가가 높은 상태지 지금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부담되는 선이라고 판단되죠. 거래량도 안 받치니까. 현재 매물 가격은 고점, 그러니까 2022년 5월, 6월 거기 대비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평균은 한 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10억짜리였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은 8억 5천 수준까지, 한때 6억 5천, 7억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구들은 지금 8억 5천 회복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고점보다는 10에서 15%, 어떤 구는 20% 정도 아직도 하락해 있어요. 그럼 결국은 30% 했다가 20%까지 회복한 거 아니야, 갭이?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안 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정체됐다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가 또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늘리고 싶어가지고, 아기가 한 사람 출생하게 되면 그 세대에는 금리를 1.3에서 3%짜리로 저금리로 대출하겠다고 또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비싼 집값을 대출해서 또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책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쓰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집값이 적정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저금리 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에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국가라면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게 둬야겠죠. 그걸 안 두고 이거 싸게 준다? 그럼 국가 재정은 또 손실이 와요. 1%, 3%짜리를 그냥 생돈을 넣을 수 없고, 어떤 돈을 투입하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나요? 근데 금리가 지금 3%, 4%인데 그 사람들한테 1% 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까 말까 했는데 4%, 5%인데 지금 1.3, 3.3이야? 사볼까? 또 고수요가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수요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그러면 현재 가격은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서울은 특히. 일부 지역에 많이 회복한 데는 또 조정이 있으면 또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부담되면 절대 급하게 다가서실 필요 없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